정비공 아버지와 상견례장에서 파혼 통보하는 예비시댁 중공업 회장 아버지는 사돈 가문을 숙청하는데 반전 이야기, 오디오, 드라마, 세상의 모든 일, 중장비 기술자의 딸이 감히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당장 이 약혼을 파기해요. 서울 성수동의 특급 호텔, 그곳의 격조 높은 프라이빗 연회장에서 한영을 싸느라고 오만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혼사를 의논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휩싸여 버렸다. 테이블 위에는 섬세하게 준비된 이탈리아 요리가 놓여 있었으나 그 누구도 감히 식기에 손을 대지 못했다. 한영애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이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권지수의 어머니 최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남편은 평생 단 한순간도 불성실했던 적이 없는 분입니다.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한영애는 비웃음을 흘렸다. 부끄럽지 않다고요? 우리 아들은 서울의 명문 의대를 졸업한 전문의예요.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대형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는 집안이고요. 나는 그런데 일선 중장비 기술자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라니요?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권지수의 아버지 권혁주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칠고 두꺼운 손에는 오랜 세월 기름때와 굳은 살, 그리고 작은 상처들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연대기였다. 예비 신랑 윤서준은 이 불편한 상황을 견디기 힘든 듯 자꾸만 몸을 뒤로 빼고 있었다. 그는 연인인 권지수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서준아, 너의 생각은 어떻니? 한영애가 아들을 향해 물었다. 윤서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과 지순의 집안은 분명히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니까요. 권지수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남자였다.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설계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예비 시아버지 윤태영이 팔짱을 끼며 비난했다. 우리 아들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은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고 하더군요. 최민서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 딸이 그런 아이로 보입니까? 윤태영이 손을 내저었다. 보이든 안 보이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의료계에 종사해온 가문이에요. 할아버지도 의사, 나도 의사, 아들도 의사죠. 그런데 갑자기 현장 기술자 집안과 사돈을 맺으라고요? 우리의 격이 맞지 않습니다. 한영애가 다시 끼어들었다. 솔직히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서준이가 고집을 부려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제 보니 그 배경의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겠네요. 물이 그고는 권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어머님, 저는 서준 씨를 진심으로 연모합니다. 제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이 저희 두 사람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영애는 경멸하듯 대답했다. 사랑. 고작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결혼이란 것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입니다. 사회적인 격이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민서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이라니요? 사람을 그런 것으로 구분짓는 겁니까? 그럼요. 세상의 이치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만나야 마땅하죠. 중장비, 정비 기술자는 그쪽 세계에서 만나면 되는 것이고요. 한영애의 말에 윤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 상대방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권혁주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차 싸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윤서준이 권지수를 향해 말했다. 지수야,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권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준을 바라봤다. 서준 씨,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윤서준은 권지수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고려해야 하잖아. 병원 동료들이나 환자들이 뭐라고 수군댈지. 한영애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 현명하네. 지수 씨도 우리 서준이를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서로를 위한 결정입니다. 최민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요? 이것은 일방적인 모욕이 아닙니까? 윤태영이 차갑게 반박했다. 모욕이 아니라 현실을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건설 현장 기술자와 병원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혁준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날카로움과 무게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잠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호텔 복도에서는 웨이터들이 다음 코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라이빗 연회장 안의 격렬한 긴장감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한영애는 승리했다는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죠. 여기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최민서가 벌떡 일어섰다. 위자료요? 우리 딸을 대체 무엇으로 보시는 겁니까? 한영애가 여유롭게 대답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동안 서준이와 교제하며 허비한 시간에 대한 성의 표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관대한 것이지요. 권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윤서준에게 물었다. 서준 씨,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윤서준은 여전히 권지수의 눈을 피했다. 지수야, 나도 괴로워. 하지만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가족이요? 그럼 저는요. 서준 씨가 먼저 결혼하자고 청혼했잖아요. 그것은 그때는 내 아버지의 진짜 직업을 몰랐으니까. 윤서준의 그 말에 권지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결국 이런 속물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윤태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겠습니다. 오후에 병원 이사회가 잡혀 있어서 말입니다. 최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다. 기다리세요. 아직 저희 남편분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영애가 비웃으며 되받았다. 말씀이요. 현장 기술자가 대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오히려 현명한 태도예요. 말을 해봤자 더욱더 창피해질 뿐일 테니까요. 권혁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손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윤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수야,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지금은 이만. 아니요. 권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서준 씨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영애가 명품 가방을 들며 중얼거렸다. 에휴, 젊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구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을. 그 순간이었다. 권혁준이 휴대전화를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 소리가 프라이빗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보세요, 박 상무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태영과 한영애의 발걸음이 멈췄다. 박 상무, 나야, 권혁준. 권혁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한 무게감이 있었다. 지금 당장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게. 30분 후에 본사 회의실에서 보세. 네, 회장님. 안건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직접 말하겠네. 그리고 법무팀 전원을 대기시켜. 이런.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지자 연 회장 안은
순간적으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한영애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뭘 하시는 거예요? 공사장 인부가 무슨 회장 행세를 하시는 건지. 그 순간 호텔의 총지배인이 프라이빗 룸의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권혁준을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엄던 치닝, 권혁준 회장님, 추가로 필요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저희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릴까요? 윤태영과 한영애의 얼굴이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졌다. 뭐라고요? 회장님이라니. 총 지배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한국중공업 권혁준 회장님이십니다. 이 호텔의 소유주이시기도 하시죠. 저희에게는 영구적인 최우수 고객으로 지정되어 계십니다. 윤태영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한국중공업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다. 총 지배인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테헤란로 일대 주요 비즈니스 빌딩 대부분이 회장님 회사의 시공 또는 소유입니다. 혹시 그 20층짜리 제일 메디컬 센터를 아실 텐데요. 그곳 또한 회장님 소유의 건물입니다. 한영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일 메디컬 센터요? 설마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윤태영의 병원이 바로 그 제일 메디컬 센터의 15층을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권혁준이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압도적인 무게감이 느껴졌다. 지배인, 괜찮네. 더 이상 주문할 것은 없어. 네, 회장님. 언제든 호출하십시오. 총지배인이 나가고 나서 권혁준은 처음으로 한영애를 똑바로 쳐다봤다. 계속하시지요?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나요? 한영애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윤서준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최민서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고 권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이런 강력하고 냉정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권혁준이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영애가 급하게 소리쳤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시라니. 이칠한 못으로 다가이 도우릇. 권혁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통화를 이어갔다. 전무, 나 회장이야.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병원 명단 좀 보내주게. 특히 테헤란로 메디컬 센터, 입주 병원들 리스트 말이야. 중공업 회장의 반격. 네, 회장님. 5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태영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회장님, 제 병원도 그 빌딩에 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권혁준이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문제요? 아까는 저를 건설 현장 인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회장님인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요? 권혁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몰랐다고 하여 그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제 직업이 현장 노동자라고 생각했을 때 저와 제 딸을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장이라는 것을 알자 태도가 바뀌었지요. 한영애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희가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해라고요? 권혁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럼 아까 중장비 기술자의 딸이 어찌 의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5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던지신 것은 또 무엇이고요? 최민서가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를 쏟아냈다. 맞아요. 우리 딸을 돈 몇 푼으로 무마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윤서준이 권지수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지수야, 내가 설명을 할게. 어머니께서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권지수는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서준 씨의 진심은 이미 충분히 다 보았으니까요. 권혁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명단이 도착했네요. 어디 보자.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테헤란 제1메디컬 센터 15층. 윤태영 원장. 임대 계약 기간 5년. 매월 임대료 3천만 원. 맞습니까? 윤태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 의료 장비 상당수가 우리 계열사에서 리스한 것이군요. MRI, 초음파 장비까지 월 리스료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윤태영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병원 운영이 한국중공업 계열사와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한영애는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권혁준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용서요. 아까는 제 딸에게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기회라고요? 권혁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제가 정말 현장 기술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딸은 평생 당신들의 그 모욕적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윤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계약만큼은. 계약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권혁준이 되물었다. 아까는 사람의 직업으로 계급을 나누시더니 이제 와서는 계약의 중요성을 논하시는군요. 호텔 직원이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실례합니다. 다음 코스 요리를 가져와도 될까요? 산비어스르네, 닭마, 권혁준이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우리는 이제 곧 나갈 겁니다. 최민서와 권지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권지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놀라웠다. 윤서준이 다급하게 권지수의 팔을 붙잡았다. 지수야,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아까는 내가 정말 실수한 거야. 권지수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실수요? 사람의 본성은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저는 서준 씨의 본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권혁준이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혹시 필요하게 될지 모르니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아마 조만간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한영애가 그 명함을 보며 울먹였다. 회장님,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권혁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딸과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윤태영이 뒤에서 소리쳤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권혁준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회장 안에는 한영애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다. 복도로 나온 권지수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권혁준이 딸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내 딸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바랐단다. 내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네 아버지여서 말이야. 최민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마음 고생 많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권혁준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권혁준 가족은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권지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로 한국중공업 회장님이세요? 권혁준이 자동차 키를 꺼내며 대답했다. 응, 창업한 지 20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지. 그럼 왜 저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람리가 그럽한 건네, 자람네. 최민서가 대신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네가 재벌딸이라는 타이틀 없이 평범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셨단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싫어서 일부러 정체를 숨기고 살아오신 거야. 권지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래서 항상 검소한 작업복만 입고 다니셨던 거군요. 권혁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상현 상무로부터 온 전화였다. 회장님, 긴급 임원 회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그리고 법무팀에게 전해. 테헤란 제1메디컬센터 15층 임대계약 관련 서류 전부를 즉시 검토하라고. 계약서상 위반 조항이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 특히 명예훼손 관련 조항 말이야. 심판과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윤태영은 병원으로 출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병원 입구에서 행정실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중공업 법무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임대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그것도 즉시 해지라고 합니다. 윤태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벌써 이렇게 빨리? 네. 그리고 의료 장비 리스 계약도 전부 해지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MRI와 CT까지 전부요. 한 달 안에 장비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윤태영은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정말로 한국중공업 법무팀 명의의 공문이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임차인 윤태영의 중대한 윤리적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바로 그 순간 병원, 직원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상견례 현장의 음성, 녹음 파일을 유포한 것이었다. 대박,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직업차별 완전 심각하네요. 간호사인 저희도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에요. 채팅방은 순식간에 윤태영을 비난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다. 간호사들이 특히 크게 분노했다. 권지수 또한 간호사였기 때문이다. 수간호사가 윤태영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원장님,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간호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직원들이 원장님께 크게 실망했습니다. 상견례에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 지나치셨어요. 윤태영은 변명할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시가, 자게, 다게르, 오미미,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집단 사직서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들 합니다. 수간호사가 나가고 윤태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 이사회 의장이었다. 윤 원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본사로 오십시오. 의장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요. 당신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당신의 해임을 논의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윤태영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한편 한영애는 집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다. 상견례 사건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었다. 강남 의사 가문의 직업 차별 논란, 재벌 회장 딸 모욕한 예비 시댁, 결국 파혼, 노동자를 무시한 의사 가족의 비참한 말로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다. 한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자동 퇴출당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윤서준은 병원 의국에서 동료 의사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다. 서준아,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간호사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오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민의 사민한 봄이가 노신 못난 갓대란 당사. 그럼 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 너도 동조한 것이잖아. 윤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선배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서준아, 당분간 병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어. 간호사들이
너와 함께 일하기 싫다고 해. 선배님, 제발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야. 권혁준은 한국중공업 본사 회장실에 있었다. 박상현 상무가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메디컬 센터 15층 임대 계약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료 장비 리스 계약도 전부 해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좋아. 언론 대응은 어떻게 되었나? 홍보팀에서 공식 입장문을 준비했습니다. 직업 차별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요. 권혁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이제 진짜 교육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몇 달 후, 권지수는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근무 태도가 마침내 인정받은 것이었다. 동료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다. 퇴근길, 권지수는 아버지 권혁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오늘 수간호사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내 딸. 오늘 저녁은 아버지가 특별히 쏘지. 아버지, 그때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권혁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넌 자랑스러운 내 딸이니까. 한편 윤태영과 한영애는 작은 외곽 아파트로 이사했다. 윤태영은 작은 동네 의원을 개업했다. 첫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예전에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다. 한영애도 변했다. 그녀는 지역 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할머니, 제가 발 좀 씻겨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아가씨 참 착하구만. 한영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윤서준은 서울을 떠나 시골의 작은 보건소로 내려가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권지수와 찍었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지수야,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6개월 후 권지수는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을 구출한 공로로 의료 공로상을 받았다. 시상식장에서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당당하게 소감을 말했다.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한때 제 직업 때문에 모욕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직한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권혁준은 객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권지수는 시상식이 끝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했다. 유라야, 후회는 안 하니? 전혀요, 아버지. 오히려 그때 헤어진 게 잘된 일이에요. 진짜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죠. 권혁준은 미소 지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제 윤태영의 작은 의원 앞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 어린 진료가 입소문을 탄 것이었다. 윤태영과 한영애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운 것이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직업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했던 오만함이 결국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정직한 노동과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반전 사연이었습니다. 권혁준 회장님처럼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겸손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느낀 점을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